예, 제가 지난달에 이런 자리에서 당비만 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직업정신이 되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좀 속은 기분이 드실 텐데요. 선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제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인데요. 뭐 질문도 좋고요. 왜 영화가 개봉하면 GV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은 꼭 질문하라 그러면 내가 이 영화를 얼마나 감명 깊게 봤는지 소감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오늘은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도 괜찮고요. 의원님한테 의원님께 이제 전하고 싶은 말씀도 괜찮고 또는 뭐 신입사원분들은 입당의 변을 갑자기 이야기하셔도 괜찮고 어떤 형태로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심상정 의원님 2시간 빌렸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손 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청년위원장이 마이크를 갖다 드릴 거예요.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우리는 같은 식구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네네, 아무 얘기나 하셔도 돼요. 먼저 이쪽부터 하고요. 네,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의원님 강연을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전에 편의점 운동을 하시던 사장님들이 말씀 하나 전해 드리라고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담배 관련한 건데요.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 비중이 50% 정도 되는데요. 한 400원 정도 남아요. 근데 카드 수수료가 한 1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사랑 나눠 먹으면 한 200원 정도 남는데요. 편의점주들이 국가의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76%나 되는 담배 세금을 받아주면서 200원 남고 장사하는 것이 좀 그렇다. 꼭 심의원께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는요. 담배에 대해서는 76%가 세금이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는 국가가 카드 수수료 정도는 부담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일 이제 전면에 서서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편의점주들이신데, 그분들 실정을 이해를 하는데, 저희 당은 정부에게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일정한 소득 이상을 벌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담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아파트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옆에 있고 옆 아파트에 있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과당 경쟁으로 하는 매출 감소예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출점을 늘리잖아요. 그래도 본사가 손해를 볼까요? 안 봐요? 안 볼까요? 안 봐요. CU 같은 데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갖고 왔는데 몇 년 동안에 과당 계속 출점을 늘리면서 편의점주는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데 CU는 본사는 엄청나게 몇 조를 순이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암만 자본주의 시장이라 하더라도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자꾸만 규제만 이야기하는데 규제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본사가 가맹점주나 대리점을 착취하는 마음대로 방치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럼 정부를 뭐 하려 둡니까? 일본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최저소득 보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편의점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액수를 물어보면 우리나라 돈은 한 460만 원 정도 편의점주에게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 본사가 메꿔줘야 돼요. 그러면 편의점주 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 사람이 460만 원을 못 벌면 내가 물어줘야 되니까 제가 출점을 과다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렇게 해서 규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내가 460만 원을 벌다가 최저임금 인상해서 한 42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40만 원 누가 책임집니까? 본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본사가. 편의점주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이나 600만 원, 1000만 원씩 번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되잖아요. 그 최저임금 받는 알바 애들이 다 우리 아들, 딸들인데 그렇게 하는 거고 최저소득, 내 최저소득보다 못한 거는 누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본사가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법을 만들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본사도 돈 많이 버니까. 본사 우리는 지금 편의점들도 죽고 최저임금 노동자들도 죽고 전부 본사만 계속 돈을 버니까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예? 최저임금은 어떠냐면 그래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지금 편의점 상태인데 매출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철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철야하면 뭐 인센티브 준다 뭐 한다 해가지고 철야하게 만들고 이게 진입이 쉬우니까 편의점 그 돈 안 들이고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했다가 도저히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5년 동안 또 계약을 해가지고 위약금을 5천만 원 1억을 내야 되니까 완전히 볼모로 잡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 카드 시스템이 굉장히 일찍부터 발달돼 있고 이 그 카드로 돈 버는 그 재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를 올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중국은 카드 쓰는 데가 없어요. 그냥 슈퍼마켓 가서도 그냥 휴대폰 대서 GR코드로 다 결제가 돼요. 카드 수수료가 없어요. 거기는 카드 시스템이 우리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일찍 공고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기득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로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지금 뭐 IT 무슨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그 기술이 없어서 카드 수수료, 카드 시스템을 이제 안 쓰면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카드 수수료는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카드 시스템이 기득권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서울페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 수수료 없이 그 작동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부가 법을 바꿔야 돼요. 원래 이 세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현금을 못 쓰게 하고 카드를 쓰게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것도 바꾸면서 서울페이가 아니라 코리아페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도 다 있어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담배 문제 같은 경우도 담배 세금은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데 원래 담배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담배 좀 덜 피시라고 인상한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담배는 담배대로 피고 세금은 세금대로 올리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홍준표 씨 대선 때 감세하자고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금 말하자면 일선 편의점에서 이 담배 파는 그 수익을 한 갑당 200원씩 너무 약하지 않냐. 그거는 제가 정부하고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봐요.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을들의 싸움으로 계속 언론이 부추기고 자유한국당이 뭐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금방 통과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양반들이 이 자영업자 다 망한다고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 발목을 계속 잡고 한 가지도 해결해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 책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겨울 감옥보다 여름 감옥이 힘들다는 거예요. 겨울 감옥은 옆에 있는 동료 죄수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왜? 추우니까 서로 체온을 같이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여름 감옥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혐오스러운 거죠. 가뜩이나 더운데 그냥 옆에서 살 닦고 그러면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감옥에서도 서로 죄수들끼리 막 언쟁도 일어나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면 죄수들끼리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도 에어컨도 틀어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여름 감옥을 부수는데 예? 힘을 합쳐야 되는데 서로 죄수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빈부격차가 크고 가진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그런 방향보다 계속 을들간의 싸움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을 책임지고 또 보태야 될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지금 구경하고 있어요. 앞에 을들 싸우도록 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정의당이 좀 힘을 가지면 목소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네, 저 앞에부터 좀 제가 먼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전에 건치하면서 당에서 이제 네, 생각할 그렇군요. 때 네, 어디서 뵀나 했어요. 있었는데 제가 오면서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 2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 보니까 고양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나오시고 이번에 또 이제 부총리 지명되시고 그분들이 병 지역구와 정 지역구더라고요. 정병 이렇게 올라왔는데 갑 지역구시잖아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2020년에 제1야당이 되고 여야 협치를 한다고 했을 때 국무총리 자리를 주겠다고 하면은 혹시 하시려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지만은 그 2번째 질문은 그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의원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원내 교섭단체 좀 상실되고 민주평화당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을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오늘자 보던가 보니까 그쪽에서 민주평화당 안 들어가겠다고 무소속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얼마 전 이정미 당대표님은 또 이제 그 일종의 왕따 당했잖아요. 노동위에서 거기서 소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 민중당이라고 저기 울산에 뭐 구청장 하시고 이제 의원 되신 분이 계시던데 거기 한 분 계시니까 같이 교섭단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의당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교섭단체가 딱 20명이었는데 이제 우리 대표님이 안 계시니까 교섭단체 지위를 잃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정계특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교섭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20석이 돼야 되니까 지금 원래 민주평화당에서 탈당을 한, 그러니까 국민의당 때 탈당을 한 2분의 무소속 의원을 적극적으로 민주평화당에 가입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소속 차원에서 이제 교섭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민주평화당에서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달 말까지 좀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이라고 계신데 그 부분은 이제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무소속 의원은 한 분이잖아요. 그 개인이 판단해서 협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김종훈 의원은 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당대당의 문제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당내에서도 민중당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적 논의가 필요하고 아마 그 당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복원하자 이렇게 민평당하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일단은 지금 무소속 의원 2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도하고는 달리.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평당 김종훈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건 이제 뭐 물론 뭐 대표님이 하실 일이지만 제가 파악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협치 얘기인데요.
우선 용어로 정치에서 협치, 정당 간의 협치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정당 간에는 연정이죠, 연정. 연정의 수준이 정책 연정도 있고 또 권력을 나누는 또 공동정부 수립도 있고 여러 수준이 있는 거예요. 협치라는 건 굉장히 자의적인 말이기 때문에 아무 책임이 담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부 시작할 때부터 협치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무슨 책임 있는 얘기가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왜 노동부 장관 제안을 하면 받지 왜 거절을 했냐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저는 뭐 한 번도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번엔 왜 협치를 안 하냐 그러고 그런 말들을 다 여권에서 한 얘기죠. 막 이렇게 흘려놓고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뭐라고 기자들 질문에 어디 언론을 보니까 뭐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 정의당이나 또는 다른 당에서 별로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이런데 우리는 뭐 수용 여부를 떠나서 그런 제안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근데 이정미 대표한테 혹시 들었어? 그랬더니 못 들었다고. 혹시 무슨 제안을 받으셨어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당원들이시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제안을 해야 검토를 하는 것이고 저희도 원래 원칙은 그렇게 세웠어요. 이게 무슨 장관 한 자리 이렇게 발탁해서 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없죠. 정당 대 정당 간에서. 그래서 지금은 당과 당 차원에서 최소한의 어떤 공통의 목표와 이익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저희가 큰 원칙을 정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여권이 확실하게 왜냐하면 여당에 할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러저런 제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정해놓은 큰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에 지금 가장 소극적인 데가 여당이고 대통령께서는 이제 말씀을 세게 하셨지만 지금 여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실제로 가진 분은 대통령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은 이제 자기들 금배지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니까 지금 가장 소극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협치가 쉽지 않다. 제안이 안 왔기 때문에 검토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제안이 오기 힘들고, 제안이 오더라도 장관 자리만 달랑 떼서 제안 오는 것은 우리 당에서 검토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가지 전략적인 어떤 저희 당으로서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전제 위에 검토할 수 있다. 열려있다. 열려있다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쪽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지만 국회에 가면은 저희가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안으로 또 손해를 보는 또 다른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으니까 우리가 100을 제안하면 100대로 공약을 했다고 해서 100%다 관철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처럼 도안이면 모식으로 돼서 극단적인 어떤 적대 정책이 돼서 하여튼 한쪽이 정권을 잡으면 한쪽 무조건 반대를 해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면 국민들만 제일 손해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정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루려면 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당론은 100이에요. 다른 당은 80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50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적정한 수준에서 50까지라도 5년 동안에 확실하게 이뤄놓자. 또는 70까지라도 이뤄놓자. 그것을 100을 계속 주장하고 아무것도 제로인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유럽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정책을 중심으로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연정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메르켈 총리가 사회민주당하고 몇 달 동안 하고 17시간 마라톤 회의에서 170쪽에 달하는 합의문을 바탕으로 해서 연정이 수립돼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는
정책 하나하나가 주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워낙에 크죠. 우리는 뭐 공약에 관심도 없어요. 저거 뭐 그냥 선거 표 달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정이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공약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보다는 좀 다원화된 사회고 오랫동안 정치가 정체돼서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온건 다당제 방식으로 재편되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조율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연정을 통해서 실행력을 높이는 그래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갖추는 그런 툴, 그 수단이 연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선생님이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 20년 선거를 잘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묶어서 답변을 드리실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 3분 정도를 이렇게 한꺼번에 듣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이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가운데 분이 제일 먼저 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심상정 의원님.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눈 작고 미소 잘 짓는 정치가들 좋아하는데 남자는 이재명, 여자는 심상정. 오늘 처음으로 악수했는데 제가 악수한 기존 정치가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악수했습니다. 아주 손이 부드럽고 상당히 한 10년 동안 내공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정치가로 저는 첫인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 중에 이 정의당 저희가 8월 달에 처음 신입 당원으로 함께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가 우리 노회찬 의원님 사망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찬진 대표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니까 한글과 컴퓨터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정의당에 가입하면서 저도 도장을 찍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의당의 표를 찍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 부분에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중에 정치 지망생보다는 기존 정치가 중에서 정말 검증받은 분 앞서 말씀하셨던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재명, 김상조라는 이름까지 나왔는데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을 때 국무총리를 누구를 하셨는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에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분은 혹시 생각해 두셨는지, 물론 당에서 할 거지만은 혹시 의원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물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침부터 들었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건의를 하자면 이 4차 산업은 3차 정보화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끄는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물을 고르자면 30대에서 신인들을 키워서 10년 집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40대, 그러니까 10년 후에 40대들을 우리 심상정 의원님의 파트너 내지는 더 밀어줄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겠죠. 그런 걸 생각할 의지는 없는지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그 대선 때 국무총리 문제는 그건 영업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요. 아까 고양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 우리 시민들도 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데 고양시가 그
그 여성들이 좀 그 기가 센 지역입니다.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창원 문제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논의는 안 했는데 벌써 출마 선언한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데 반드시 저희가 그 승리로 이끌어내야 될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우선 후보에 대한 검토를 아마 이제 9월부터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전에 우리 노회찬 대표님 되실 때도 민주당하고 단일화해서 됐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보수 쪽이 센 지역이기 때문에 뭐 여러 하여튼 고차방 정식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도 지금 각 당의 지금 대표들이 20년 전에 하신 분들이 다 돌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20년을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을 대폭 양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기치를 내걸고 하지만 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정치 활동의 기회가 넓어지고 그 기회 속에서 단련이 돼야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데 뭐 30대 대통령 마크롱도 나오고 뭐 30대 40대 총리도 나오고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정당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 국회의원도 되고요. 10대 후반에 된 사람도 있죠. 그리고 20대 후반 30대에 이미 장관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40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게 정치 환경의 변화, 또 우리 당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돼야 그 인프라가 깔리게 되니까 이제 아마 20년도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대한민국 그 미래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쪽 뒤에 분부터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아니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에 사는 최기수입니다.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 기사를 보면서 통일 정책에 있어가지고 유엔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권고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제재한다는데 유엔이 어떠한 사업을 권고했기에 자녀들이 제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권고한 사업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상정께서 조만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그게 왜 유엔 제재 대상이 되는지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해소를 시켰다면은 우리나라 고용 창출이나 경쟁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 사무총장을 만나서 권고할 만한 지위에 지금 있질 않아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누구보다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사안 자체가 이미 남북 관계는 이미 국제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의지만 가지고, 우리 정부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야말로 진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촉진자도 돼야 되고, 조정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하여튼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만큼 못했을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시행착오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주관을 갖고 리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특사도 파견하고 가을에 있을 유엔 총회 때도 직접 가시든지 또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치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지금 사실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규제 완화거든요. 이제 제재 완화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그렇게 서두르는 것도 평화협정까지의 과도기의 체제 안전을 뭘로 보장할 거냐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제재를 완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북 제재라는 것은 대북 제재는 대북 제재의 근거는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전 상태,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그 적이기 때문에 제재의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전쟁을 종식하면은 제재의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는 거고요. 또 그것을 좀 도와야 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돕겠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평화 문제처럼 그렇게 유능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우리 민생이고 또 우리 당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시는 건 도와드리고 잘못한 건 비판하고 하지만 남북관계 문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 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 파란 옷 입으신, 네.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그 광화문 촛불 때 뵙고 오늘 두 네, 번째로 오랜만에 뵙는데요. 뵙습니다. 예. 그 노회찬 그 대표님 때문에 많이 수척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단 있게 말씀하시는 모습 좀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그 촛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자식 세대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비관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은 먼저 이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 저희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외에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현재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쌓여진 적폐가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문제와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저희 자식 세대가 저희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40대인데 저희는 어떻게는 이미 좀 많이 살았고 이제 살겠지만 저희 자식 세대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본인의 어떤 행복하게 아까 유럽처럼 북유럽은 아니더라도 한 유럽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지금 기성세대의 어떤 욕심도 불거져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아까 그 공공임대도 말씀하셨지만 그 다 통틀어서 이런 부동산과 일자리 이런 문제들이 정의당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2020년도에 그 제1야당이 되는데 가장 큰 이슈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단 있게 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아마 제 동영상 부총리한테 제가 좀 화내는 동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화를 냈냐면 그게 압축돼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하고 또 소득주도 성장 폐기에 대해서 앞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한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발언을 많이 해서 저희 당에서는 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방어를 안 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혈압이 올랐어요. 이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이런 것보다 지금 자유한국당까지 그 경제 논리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쉽게 저쪽에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금 1년 전에 자기들이 반대했던 거 지금 다 뒤집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앞장서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라고 그러면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하나 따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거 하나 주면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100번 양보해서 딜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네? 아니 저쪽에서 내놓은 거를 앞장서서 내놓으면 누가 내 거 알아서 다 해주는데 뭐하러 양보합니까?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또 그 슈퍼부자들, 땅부자들, 집부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그쪽하고 협력해서 뭔가 지표 관리를 좀 하고 싶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제가 통계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통계라는 게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좀 검토한 통계는 지금 소득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 주범은 고소득층이거든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데 격차 해소는 간단해요. 바닥은 올리고 천정은 낮추고 그렇게 해야 이게 격차가 해소되는 건데요. 밑을 올리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최저임금 인상 말고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천정을 낮추는 계획은 아예 없고 천정을 낮추는 계획에 대표적으로 지금 사실 웬만한 건물 한 채 갖고 있으면 대대손손 먹고 살잖아요. 거기는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된단 말이에요. 불로소득을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돈 많이 번다고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 그럼 부당한 가게 하시는 분들 1년 2년 빠지게 해가지고 번 돈 다 그냥 그 임대료에 넣잖아요. 그건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거 할 의사가 없어요. 이번에 낸 것도 너무 미온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도. 공기업 기관장들도 엄청 많이 받아요. 2억 3억.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제가 세후 이번 달에 보니까는 940만 원 나왔어요. 거기다가 우리 당은 받기 전에 250만 원을 당비로 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죠. 여러분들 아셔야 됐으니 말씀드려요. 재밌죠 이런 얘기. 네? 7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준조세 100만 원 나갑니다. 전태일 기념사업회에 3만 원 나가고 어디 또 얼마 나가고 왜 각종 단체들. 그러면 600만 원 남아요. 그러면은 지역사무소 운영하는데 돈 1,000만 원씩 듭니다. 후원금 다 갖고 해도 안 돼요. 그 사람 만나야죠. 우리 아저씨한테 제가 월급 300만 원 줍니다. 옷 하나 사입을 돈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강연에서 남는 부수익 갖고 하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공기업 사장들 2억, 3억씩 받아요. 다. 판공비도 많고.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최고임금법 있죠. 최저임금하고 연동하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해야 돼요. 그거 왜 안 합니까?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다음 대선 주자로 유력한 워런이라는 그런 상원 의원이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냈는데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소득도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업 내든 아까 얘기한 뭐 본사와 편의점주든 균형이 그러니까 그 제대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임금 공시제를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통과시켰는데 그때 그 임원들 공기업 임원들만 상장기업 임원들만 공시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은 다 공시해요. 그거 공시하기 싫으면 유럽처럼 하라는 거예요. 유럽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사 중에 노동이사제를 다 해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이사에 다 포함시켜요. 그러면 뭐냐면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다 공개하는 게 싫으면 그 기업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번 돈이 얼마다. 이거 가지고 기술 투자를 이만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배분을 공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몽구 씨, 예? 현대자동차 이 양반 받는 임금하고 우리나라 최저임금하고 1660배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고소득층에 대한 그러니까 왜 천정을 낮추는 정책이 없어요. 이 정부는. 그래서 그거는 또 벌벌 떨고 잘 안 하고 또 정책 당국자들도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 부분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게 이제 조선일보나 뭐 이런 보수 언론들이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네트워크 언론 관계 관료들 언론 사법부 뭐 다 이게 거대한 네트워크가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몰매주고 뭐 재판 받으면 또 풀어주고 뭐 오만 돼서 다 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는 그게 바로 이제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무슨 노동자 편에 서서
고소득층이나 기업주를 기업을 망하게 할 그런 정당이 아니고 이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건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정부의 역할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방기돼 왔다는 거예요. 헌법 정신도 그래요. 헌법 정신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경제 주체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분배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안 해왔고 저들의 힘이 너무 세졌고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들 세력과 타협해서 정권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국민들한테 다수가 서민이니까 이렇게 내놨다가 정권 잡으면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점이 아마 민주당과 우리 당의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8시까지 돼 있기 때문에 또 아쉬울 때 그만두는 게 또 좋은 것 같고요. 이 구청 공무원들이 저희들 때문에 출근을 해서 지금 퇴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자주 봬요. 고맙습니다. 예.